세 번째 수업이고, 그쵸?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에너지, 에너지 뭐 연력학 제1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쵸? 어떤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적정히 선정하고 식을 적정히 에너지와 관련된 식을 만들 때에는, 그쵸? 에너지와 관련된 물론 운동의 모든 에너지죠. 우리가 건물이라고 생각해본 10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쵸? 지난번에 배웠던 걸 잠깐 정리해요. 그러면 어떤 시간 동안이에요. 델타라는 건 어떤 시간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은, 그쵸? 들어온 거, 나간 거, 그쵸? 그쵸? 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일과 열은 등가 에너지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했어요. 그쵸? 뭐 이게 Q가 열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Q가 일이 될 수 있고 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기 시스템 내부에서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인데, 이 경우, 그쵸? 키네틱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의 공기의 열적인 상태라면 건물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쵸? 포텐셜 에너지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고. 그리고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럼 인터넷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쵸?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정적 비열을 가지고 스페시픽 히트예요. 그쵸?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는, 그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하지만 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왜? 기체에다 열을 주면, 공기는 기체예요. 기체에다 열을 주면 자기의 온도, 즉 인터널 에너지를 높이는 온도의 변화만 수반할 뿐만 아니라 최적도 팽창하는 일이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인터널 에너지뿐만 아니라 압력에 대해서 최적이 팽창하는 변화도 수반해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엔탈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쵸? 인터널 에너지를. 왜? 순수하게 온도를 얼마가 바뀔지, 최적 팽창하면서 주위로 하는 일이 얼마가 바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다루는 공기는 엔탈피, 공기의 에너지는 엔탈피로 표현을 해요. 우리 순수하게 공기를 데핀다, 공기의 온도를 준다 그러면 공기의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부피도 팽창해져요. 집은 풍선이 아니니까 어디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배운 거고, 제1법칙을 건물에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 수업 때 얘기했지만, 자, 시스템 중심이에요. 이 식을 잘 보세요. 에너지 보존식을 만든 거를. 자, 내 중심으로 봤을 때 열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봐야겠죠. 나에서 열이 빠져나가려면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1이라는 걸 봐요. 1이다.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난방할 때 보일러가 일을 하죠. 냉방할 때 에어컨디셔너가 압축기가 일을 해요. 일이 있어요. 만약에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부호를 잘 보세요. 나간 거에 차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놓기 때문에
일의 경우는 좀 틀려요. 열의 경우는 시스템 중심에 봐서 자기가 득을 얻으면 플러스고 뺏기면 자기 걸 뺏기면 마이너스를 얻는데, 그렇죠? 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외부에 한 일은 플러스예요. 시스템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식을 가지고 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 플러스 값을 줘야지 내가 빠지는 거죠, 에너지가. 거꾸로 내가 일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을 마이너스로 해줘야지 플러스가 돼서 나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과 열을 개념을 잡을 때는 시스템 중심으로 보고 이식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서 들어오는 거 나간 거에 부호가 결정이 돼요. 그게 한번 배웠던 연력학 첫 번째 제1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할 얘기는 그쵸? 자, Q가 왜 얼마만큼 뺏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왜 열이 여기 스스로에 있으면 에너지가 여기 스스로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특히 열과 관련된 에너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뺏겨 나가거나 또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대한 열 전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열 전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전도가 뭐다?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물질에서 일어난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현상이다. 분자나 원자의 진동,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이거를 수치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복사는 뭐냐? 그렇죠? 전자기파라 그랬죠?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빛을 발해요. 전자기파죠. 그렇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모든 물질은, 그렇죠? 태양은 가시광선 영역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자기파도 방출이 된다. 전자기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는 얘하고 틀려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류는 특수한 경우죠. 고체와 액체,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대류라 그런다. 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오늘 배우는 거는 이 세 개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양, 에너지 값을 여기에 맞춰서 표현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여기 쓰는 것처럼 뭐 아까 여기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시간 동안 시간을 굉장히 모호하게 잡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 시간 동안에 들어온 총 열 또는 나간 열 또는 그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받은 총 또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를 좀 더 모호한 시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아예 표현을 해버리면, 그렇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예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시간의 미분의 형태로.
단위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속도의 개념이 이제 레이시오죠.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amount, 즉 양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좀 더 시간의 정보까지도, 시간당 얼마 동안이라는 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뭔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위에 점을 붙여요. 이렇게 해서 점을 붙이면 이거는 시간의 개념, 속도다, 시간당,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시간당. 그렇죠? 이런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시간당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면 시간당 건물 공기가 열을 뺏기는 줄 알면 그 시간만큼 열을 더해주든지 2를 더해주면 실내 공기 온도가 일정해지죠. 만약에 아무것도 건물이라 생각해봐요. 실내에 있는 열이 겨울에 실내는 20도인데 외기가 마이너스 10도다. 분명히 열은 뺏길 거예요. 뺏기는 만큼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실내의 공기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열을 계속 뺏기고 있고 보충을 안 해주면. 이 시기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열은 얼마만큼인지 아직 우리 몰라요. 하지만 열이 계속 뺏기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 항이야. 이 일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항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점점점 주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주는 걸 막으려면 얘를 제로로 하든지 아니면 얘를 플러스로 해야 되죠. 그래야지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는 이유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열이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일을 해줘야 되는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전도.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표현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퓨리에라는 사람이 책에서 보면 자, 89페이지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수많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 어떤 실험을? 실험의 모든 내용 완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걸 지우기 싫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단면이에요. 그렇죠? 쇠 막대기라고 생각해도 좋고, 쇠 둘레에는 단열을 충분히 했어요. 이게 쇠예요. 이쪽에다가 열을 줘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그죠? 전달되는, 왼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스틸이라 할까? 이 스틸을 통해서 들어온 열이 이쪽까지 나가는 양을 실험을 해봤더니 이 양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온도차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온도차라는 게 뭐예요? 이 시작부와 이 차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시간당 더 많은 열이 흘러가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온도차가 없으면 무슨 소리예요? 거꾸로 이 얘기는 온도차가 없으면 열은 흘러가지 않아요. 즉 열 상태, 인터널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의 중요한 파라메타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인 것처럼 온도가 어떤 열적인 불균형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양쪽에 열적인 불균형이 없으면 흘러갈 게 없는 거죠. 불균형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그 불균형을 해결으로
더 많은 열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무작정 여기에만 좌우되느냐 봤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전달되는 아무래도 열이다 보니까 빛이 아니에요. 빛은 복사 같은 경우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겠죠. 하지만 얘다 보니까 따라서 전달되는 양이 줄더라 시간당 속도가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어디에서? 철에서. 뭐 이게 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물이 되고 여기 공기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죠? 해서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물론 여기에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크면 열이 통과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열이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건물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가 전부 유리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 유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열은 더 바깥에 있는 열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겠죠? 면적과도 관계가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등호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써놓은 것처럼 뭔가 비례상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 물질에 대해서 이 비례상수 값을 다 측정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서 측정을 했더니 물질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마다 이 값이 고유의 물성치를 갖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죠? 그 K 값을 측정한 게 90페이지에 일부 물질에 대해서 있는데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0.6 워터다. 그러면 이 K 값이 0.6이에요. 와트 단위는 와트 퍼 메타 제곱 시. 자, 공기는 에어가 0.026. 이거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미안하네. 그렇죠? 자, 콘크리트는 얼마냐? 콘크리트를 봤더니 1.4예요. 우리 단열재라 그러죠. 건물에서 열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막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이죠. 얼마예요?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0.04.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모든 인슐레이션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0.04. 즉, 이 K 값이라는 게 측정을 해봤더니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을 볼까요? 여기서 가장 열을 전달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단열재가 0.04. 공기죠? 요 안에 공기가 차여 있으면 열이, 높은 열이 여기 있고 차이 있더라도 열이 잘 안 흘러간다는 얘기죠. K 값이 큰다는 건 뭐예요? 열을 잘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몇 배예요? 2배. 즉, 건물을 콘크리트로만 지었다. 열이, 실내에 있는 열이 잘 뺏기고 바깥에 있는 열이 실내로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는 구하기 쉽고 안전한 재료이지만 열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재료예요. 콘크리트라는 거. 왜? 이 값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열전도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열전도인데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9호를 잊어버렸는데,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온도를 요 위치에다 딱 놓고 각각의 위치에서의 온도를 거리예요. 온도를 재보면 돼요. 재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즉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흘러가는 열은 온도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즉 이 9배죠. 이 9배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열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9배가 없다. 제로라는 거죠. 흘러가지 않아요. 즉 선형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이거 9배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가야 플러스 9배죠. 보통 그릴 때 그렇게 그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요. 습관적으로.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이런 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뭐 콘크리트다. 120mm다. 콘크리트의 K값은 여기 써 있죠? 1.4 와트 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콘크리트의 외기의 온도가 콘크리트 표면 온도가 외기 온도와 동일해서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0도인데 콘크리트 표면 온도도 마이너스 10도였다. 실내는 실내의 온도가 20도였다. 여기도 실내 측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라고 봐요. 여기의 온도가 실내 측, 인사이드 온도가 20도였다. 아웃사이드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였다. 그쵸? 요 값을 알면 우리가 저식을 이용해서 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빠른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열 관류 값은 얼마죠? 1.4. 전도율 값은 1.4. 단면적이 뭐 단위 면적이다. 1m 제곱이다. 온도차 얼마죠? 30도다. 거리 120mm니까 미터로 바꾸면 얼마죠? 0.12인가? 그쵸?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벽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하면 가장 추운 날을 가정하거나 가장 더운 날을 가정하면 열이 집안으로 얼마나 뺏겨 나가는 쪽이죠, 이거는. 그죠? 열이 이쪽으로 이렇게 뺏겨 나가는 쪽이에요. 이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근데 한계가 있겠죠. 콘크리트 두께를 뭐 1m, 2m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온도차를 낮춰요. 이거를 만약에 실내 온도를 20도가 아니라 10도로 해놓으면 덜 뺏겨 나갈 거예요. 춥긴 춥겠죠. 하지만 뺏기는 열은 적을 거예요. 이게 건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이에요. 여기서 하나 건축과 관련해서 자, 요걸 풀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파란색으로 온도 구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의 구배가 되겠죠. 온도. 그쵸? 온도가, 요 안에 온도가 여기가 20도면, 그쵸?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요 사이의 직선선을 사용해서 각 부위의 온도가 결정이 되겠죠. 바깥은 마이너스 10도가 될 거고, 콘크리트의 안쪽 면은 20도가 될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재료 내부에서 온도의 차이가 생기죠. 그 차이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요 안에 온도 각각의 위치에서
온도를 재보면 이렇게 온도의 직선적인 구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안 지어요. 보통 어떻게 짓죠? 콘크리트 단열재를 넣죠. 그래서 건물에서 단열재를 넣어요. 콘크리트는 구조재로 쓸 수 있지만 열에는 취약하다 그랬어요. 그 열에 취약한 거를 막기 위해서 단열재를 써요.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120mm 그렇죠? 단열재 뭐 50mm 요즘 100mm도 쓰지만 그렇죠? 뭐 50mm 하게 되면 얘의 K 값은 1.4지만 열 전도율 값은 단열재 값은 0.04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여기도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실내 온도는 이쪽 20도라 그러고 여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0도라 합시다. 콘크리트와 혼자 있을 때보다 열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덜 빠져나가겠죠. 아무래도 얘가 막아주겠죠. 막아줄 거예요. 그쵸? 야, 만약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온도의 구배가 이렇게 생길 텐데 이 온도의 구배점의 값을 알고 싶어요. 중간 값을 알면 재료 내부의 온도 구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직선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식을 지워버리면 아까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일단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여기서 이쪽으로 얘가 어떤 구성에 의해서 물성 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빠지는 에너지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서 빠지는 게 100이었다. 아직 우리 계산 안 했어요.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0이 빠졌으면 여기서도 100이 빠져야 되죠. 여기서도 100이 빠져야 돼. 아니면 이해하기가 안 돼. 에너지 보존 법칙. 잘 생각. 여기서 1은 없어요. 열이 왼쪽에서 100이 들어왔다가 100이 나가. 얘도 그러면 100이 들어왔다가 100이 나가야 돼. 그래야지 자기 일정한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 즉 여기서 콘크리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나 단열재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둘이 차이가 있으면 이상한 거 식이 안 맞아요. 요 물성치가 결정돼서 요 값이 전체의 요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든 여기든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콘크리트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잘 모르겠지만 콘크리트의 열 관리율 1.4 단면적은 1이라 했을까? 곱하기 1 곱하기 온도차는 모르겠어요. 이 온도는 우리가 미지수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 온도는 알아요. 즉, 이 온도를 T라 그럴까요? T 빼기 T0 에다가 0.12 요거하고 이 값하고 인슐레이션에서 나가는 값하고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곱하기 단위 면적 똑같은 단위 면적이라고 이 온도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Ti 빼기 T 에다가 0 50mm니까 0.5 이렇게 된다. 자, 이 지점의 온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
동그라미 할게요. 알고 있고. 자,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남은 건 미지수 하나인데 식이 두 개가 있는데 풀 수 있죠. 도대체 여기 온도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벽은 이렇게 구성 안 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보통 벽은 이렇게 단순히 구성하지 않고 공기층도 있고 더 복잡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속에서도 열전도 방정식을 적용하면 다 그 자재 내부에서의 온도 구배를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상태예요? 정상 상태요. 계속 여기가 마이너스 10도고 계속 여기가 20도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즉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온도의 구배. 결국에 쪽적인 불균형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 불균형에 비례해서 흘러가고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 물성치인 열 전도율에 비례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열 전도 방정, 열 전도식이에요. 자, 두 번째 복사. 이거는 나중에 복사를 뭐 좀 더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면 복사가 전자기파라는 거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자기파예요. 뭐 태양에 있는 경우를 빼고 건물이 홀로 있다. 건물 저 대기권 밖에는 건물 주변에도 공기가 싸고 있죠. 이게 콘크리트다. 자, 전자기파의 현상인데 모든 물질은 뭐 솔리드나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표면 현상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왜? 내부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가스 상태의 경우에는 틀리겠죠. 모든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모든 물질은 자기 표면 온도에 사승에 비례하는 전자기파를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측정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재봤더니 그렇고 모든 물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 포함해서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파장을 그러면 이게 표면 온도 약 4800K가 태양의 표면 온도인데 태양의 여기가 파장이에요. 에너지 밀도를 보면 에너지 밀도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보는 가시 영역이에요. 우리 눈에는 요것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짧은 자외선이나 그거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 눈에는 요것만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파 형태로 복사 열과 관련된 거를 재봤더니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놓어서 봤더니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나타나요. 그 상수에 곱하기 4승이 여기가 아니죠. 4승에 비례해서 물론 면적도 비례하겠죠. 복사를 방출하는 면적. 재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집에 있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도 자기 표면 온도에 비례해서 복사를 방출하겠죠.
절대 용도가 아닌 이상 모든 물질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나만 방출하느냐? 하늘에서 방출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다? 사람도 방출하고 건물도 방출하고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문제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를 스카이 천공 생각해보면 저 멀리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곳의 온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뭐 극단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0도다. 그 온도에 비례하는 만큼 마이너스 100도, 절대 온도로 할 거야? 마이너스 100도면 절대 온도가 얼마예요? 173인가? 자, 여름이야. 건물 콘크리트 낮에 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밤, 나이트.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가 여름에 낮에 달궈져가지고 표면 온도가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가 뭐 30도까지 갔다. 약 3도인가? 절대값으로 303K야. 그러면 네트로 주고받는 걸 생각해봐요. 요거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303K의 4승에 비례하는 복사 에너지를 주고 있고 하늘에서부터도 173K에 대한 복사열을 받고 있어요. 밤이에요. 태양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뺏기는 쪽일까? 콘크리트 측면에서 보면 뺏기는 쪽일까? 득을 보는 측일까? 뺏기는 거지. 자기는 뺏기고 얻는 건 작아. 얘 측에서 보면 천공 측에서 보면 주는 건 적고 얻는 건 크죠. 이거를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 그래요. 건물이 복사에 의해서 밤에 그러면 밤에 잘 건물을 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복사를 잘 방출하는 재료를 사용하면 많이 식어져 있어요. 그렇죠? 주고받기 게임인 거예요. 복사는. 주고받는 게 많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순수하게 주고받는 거를 생각해서 봤더니 주고받는 면적과 스테판 상수에다가 주고받는 게임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준 거 서라운드에서 빤 요런 식으로 해서 네트 값이 복사에 의해서 주고받는 값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복사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흑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잘 찍히는지 모르겠다. 흑채라는 얘기를 하는데 블랙 서피스 또는 블랙 버디라는데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해봐요. 어떤 면이 있다. 파장의 형태로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쵸? 거울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반사시키죠. 일부는 흡수될 거고. 실제의 물체는 콘크리트는 이 표면이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빛이 왔다가 흡수되는 것보다도 반사가 되는 게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 식은 반사가 없이 100% 흡수한다라는 조건에서의 식인 거예요. 근데 실제 물질은 절대 100% 흡수하진 않아요. 일부 반사를 시켜요. 그러면 100이 들어오면 반사가 커질수록 흡수되는 게 줄겠죠? 흑채는 뭐예요? 100%?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제의 물질들은 세상에 리얼 서페이스인데
저는 흑체, 블랙 서피스가 않아요. 표면에서 흡수 있어요. 그거를 에미시티, 복사율이라고 그래요. 복사율, 에미시티라고 그래요. 이것도 측정을 다 해보면 물질에 대해서 대충 에미시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책에서 보면 95페이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사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그렇죠? 자, 아이스 같은 게 블랙 서피스 얼음이에요. 얼음 같은 게 에미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0.96이에요. 1에 가깝죠. 흑체에 가까워요. 즉 반사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어려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 어떠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콘크리트가 0.92. 어바웃한 거에 물론 콘크리트 종류나 표면 상태에 따라서 틀려져요, 값은. 그리고 또 우리가 글라스를 볼까? 유리. 유리가 여기는 없네. 아쉽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사율이 입실로 실제에서는 복사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복사 에너지를 건물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나이트였어요. 이게 재료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자, 이게 글라스다. 전부 유리로 만들었다. 낫이다. 이거보다 더 화끈한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뭐로부터? 태양이죠.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 얼마? 4800K예요. 물론 대기 중에 일부 흡수되기도 하겠지만 유리 표면 온도? 그래봐야 아까 얼마였어요? 유리 건물 외벽의 유리 표면 온도가 30도라고 해봐도 303K예요. 주고받기 게임에서 어떤 게 이길까요? 4800K, 온도의 4승이니까 엄청난 양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요. 유리로 집을 지으면 엄청 더울 거예요. 왜? 낮에는 그 복사 에너지를 전부 유리가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야. 복사율을 따르면. 유리가 없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 0.92를 흡수하는데 아마 유리도 아이스에 가까울 거예요. 일반 유리, 그냥 유리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써야겠죠? 건물에서 유리를 쓴다. 그쵸? 복사열을 맞으려면 이게 반사가 잘 되는 유리를 써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여름에 시원할 거 아니야. 그나마 복사율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low emissivity. 근데 그냥 쉽게 우리가 건축에서는 low E 유리라 그래요. 이 값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율이 낮은 유리를 써요, 보통. 여러분들 지금 건물들 보시면 색깔이 들어간 게 뭐 일부러 색깔 낸 게 아니에요. 이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반사시켜버리면 되죠. 그게 복사예요. 자,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의 외피나 재료들이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의 젠다를 필요에 따라서 최대로 한다든지 또는 막아준다든지 그런 선택적인 열적인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재료들을 쓰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리고 외피에서도. 자, 대류. 전도도 복잡하고 레디에이션도 복잡한데 사실은 컨벡션은 더 복잡해요. 왜?
전도나 복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든 어떤 상해 상태든 그 상해 상태에 따라서 전도율 값이 결정이 되고 또는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복사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성질이 상이 틀린 두 개예요. 고체나 기체, 고체나 액체 또는 액체나 기체. 서로 상이 틀린 거 사이에서의 페이스가 틀린 거의 상태에서의 특별한 경우의 열절달 형태예요. 그렇죠? 자, 건물이 있다. 분명히 주변은 뭐일 거예요? 에어예요. 콘크리트다. 분명히 얘하고 얘 사이에 열전달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공기의 온도가 만약에 뭐 30도, 콘크리트 온도가 20도. 열적인 불균형이 있죠. 콘크리트가 더 열적으로 낮은 상태죠. 그러면 공기에 있는 열이 콘크리트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류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 여러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쵸? 분명히 바람이 정체돼 있다 하고 바람이 잘 분다를 때 전달되는 열값이 틀리겠죠. 그리고 이게 공기가 아니고 집이 물속에 잠겨 있다를 때 분명히 전달되는 값이 틀릴 거예요. 물에서 열 뺏기는 거하고 공기에서 열 주고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기에서의 열 전달은 뭐 여의 공기가 전체가 온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변에 흘러가는 유체 기체냐 액체나 유체의 특성이라든지 바람의 세기라든지 그렇죠? 벨로시티 등등 그리고 이 표면이 바람이 잘 닿느냐 등등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나중에 10장에서 가면 배울 텐데 자 그거를 좀 더 심플하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앞에서 가만히 봤더니 PBA가 열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는 온도에 비례하고 뭔가 거리에 비례하고 온도가 포텐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 그러는데 컨벡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는 분명히 온도 차이일 거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이 등호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비례계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류 열전달 계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공기하고 콘크리트가 접해서 어떤 속도일 때 H값이 얼마가 되니 너무나 무수한 H값이 있어요. 조건마다 다 틀려. 물과 했을 때도 틀릴 거예요. H가 분명히. 그렇죠? 집의 형상이 이런 게 아니라 동그랗을 때 틀릴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론 여기에 단면적을 제가 계속 빼는데 접촉하는 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히 건축공학과 관련돼서 바람이 얼마나 불고 이 측면이 바람이 불어오는 측면이냐 바람이 이렇게 해서 불 텐데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냐 후면에 따르냐 이런 각 부위마다의 H값을 연구자들이 대부분 다 구해놨어요. 벌써 실험을 다 해서. 그래서 그 값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대류 열전달 계수를 대류 열전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H 값이 어떻게 되고 H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는 우리가 대류 열전달 다음에 더 대류 열전달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H 값이라는 걸로 어떤 상황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류 열전달 계수값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대열전달 계수는 상황과 복잡한 걸 다 나타내. 열전달은 뭐였었죠? 전도에서는 그냥 K값, 열 전도율이란 물성치예요. 고유의 물성치의 물질에. 그래서 에미시비율이라는 것도 물질의 고유 물성치고, 하지만 H는 고유 물성치는 아니에요. 열전달 계수값은 상황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 하나로, 그렇죠? 고유 물성치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득이 뭐냐? 굉장히 심플하게 에너지 값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계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미분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Q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다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느냐? Q 전도는 레디에이션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건물에서는 여기에서 대리열 전달도 나타나고, 그렇죠? 태양에서는 복사 에너지로, 낮에는 복사 에너지를 받고 밤에는 복사 에너지를 뺏기고, 기초에서부터 뭐 기초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땅속으로부터 전도도 발생될 수 있겠고, 재료 내부에서도 벽체 내부에서 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동시다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건물의 벽체라는 게 콘크리트가 있으면, 그렇죠? 이 있고 열재가 있고 내부 마감을 위한 초배가 있고, 뭐 석고보드가 있고 마감이 돼 있어요. 다층이죠. 단면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콘크리트, 에어. 물론 이 조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인슐레이션, 깁선보드, 그렇죠? 석고보드예요. 뭐 퍼가 될 수도 있고, 마감, 뭐 페인팅이 될 수도 있고, 다층의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내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0이다. 이 지점에. 실내의 온도는 겨울이다. 20이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열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열을 이동하려고 그럴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면. 얘네들이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열 전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더니 분명히 여기는 에어죠.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날 거예요. 콘크리트죠. 고체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실내에서도 여기는 에어고 표면하고 만났으니까 컨벡션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조합이 돼서 이 값이 결정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까? 일일이 단계별로 계산하고 좋지만 뭔가 심플하게 열전도 방정식이나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하나로. 그럼 편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오음의 저항 원리처럼 어떤 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흘러가기 위한 드라이빙 포텐셜이 있을 거고 그거를 흘러가는을 막고자 하는 저항이라는 개념에 요 개념에서 플로우가 흘러가는 걸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드라이빙 포텐셜은 분명히 온도예요. 그렇죠? 복사의 경우, 전도의 경우 속도입니다. 전도의 경우 저런 형태로 나타내려 봤더니 이게 분명히 드라이빙 포텐셜이 되고 단면적을 앞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단면적을 뭐 넣어도 제건데 건축에서 보통 벽이 이면적하고 이면적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이 면적이 같잖아요. 그래서 단면적 대충 빼는 성향인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드라이빙 포텐셜이고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복사도 마찬가지, 대류 열전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델타 T고 H분의 1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드라이빙 포텐셜이고 저항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포텐셜끼리 놓고 저항끼리 합쳐버리면 계산이 훨씬 쉬워 보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복잡해졌지만 이 그림에서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전기 저항 공부하신 분들 있고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여기가 외기라 그러고 분명히 여기서 대류 열전도가 일어날 거예요. 이 안에서 콘크리트에서도 전도가 일어날 거고 공기층에서 단열층에서 깁선보드에서 조금 안 맞지만 이게 인이고 이게 아웃이고 이런 저항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항은 뭐예요? 각각의 위치에서의 저항은 여기 대류잖아. 대류에서 일어나는 저항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저항 R을 하면 여기에 대류 열전달 계수가 H1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H2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저항은 H1분의 1이 되죠. 이쪽에서의 저항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대류 말고 전도에다. 전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의 두께. 다음 얘는 공기층의 두께, 공기의 열전도율. 얘는 다시 단열재의 두께에다가 단열재의 열전도율. 슬라이드에 보일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머지 재료가 있겠죠. 다는 안 쓸게요. 이게 저항이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의 저항을 알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왜? 포텐셜은 결정됐어요. 얘하고 얘의 온도 차이야. 즉 포텐셜은 Ti 빼기
T5 이 온도차고, 그죠? 저항은 전체 저항은 이렇게 넣으면 되죠. 여기다 단면적 곱하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최악의 조건을 많이 가정을 하죠.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실내 온도는 어떨 때 쾌적한지는 결정돼 있어요. 대부분. 여름에는 20도에서 22도. 겨울에는 20도에서 22도. 여름에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은 26도에서 28도, 24도에서 27도. 그 사이로 보고 있어요. 요 값은 설계에서 안 바뀌어요. 설계에서 바뀌는 거는 TO가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건물을 알래스카에 짓느냐, 서울에 짓느냐에 따라서 가장 추운 외기 온도가 얼마냐, 가장 더운 외기 온도가 얼마냐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만 알면 건물 벽을 저렇게 구성했을 때 도대체 시간당 열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너무 크다. 그러면 뭐 단열재를 두껍게 하든지 공기층을 두껍게 하든지 그래야겠죠. 바꿔야 돼요. 이 매 시간 뺏기는 열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R의 역수값 U-value라는 또 우리 열 관리율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U-value로 표현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A에다가 T 식이 더 간단해질 거예요. 곱하기 U 하면 되죠? 뭐 나눌 필요 없죠? U-value라는 거는 저항의 역수. 그거를 우리가 건물 외벽의 열 관리율 값 또는 U-value라고 그래요. 건물의 외벽을 어떤 물성치가 있는 재료로 얼마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 또는 저항값의 역수인 U-value 또는 열관리율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벽체를 마음대로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U 값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지역마다 얼마 이하로 하세요 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법규로. 왜? 이거를 줄이려고. U-value 값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저항값이 작다라는 거는 열 손실이 큽니다 라는 거잖아요. 벽에서 열이 많이 뺏기고 들어옵니다. 외벽으로부터.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일정한 쾌적 상태를 만들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여기서 빠져나갈 이 Q 값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얘를 줄여야지 쾌적하면서도 전기를 들 쓰겠죠. 에너지도 들 쓰고. 그래서 이 값을 조절하기 위해 벽체를 통해서 외부와 접하는 외피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값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값 또는 U값, 열 관리율 값을 규제하고 있어요. 건물에서는. 중부지방, 남부지방 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건물의 외벽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재료나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대류와 전도만 저렇게 가능하냐? 아니다. 복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 복잡한 문제겠지만, 그렇죠? 이러한 전기저항 이론을 이용해서 쉽게 열이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값을 복합적인 상태에서 구하는 것처럼 전도와 복사뿐만 아니라, 전도와 대류뿐만 아니라 복사에 대해서
낮이다. 건물 외벽이다. 자, 분명히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쵸? 하나는 또 대류 열 전달도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아까 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쵸? 아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단계별로 일어났어요. 그쵸? 지워버렸는데 층층 일어났지만 회로도로 그리면 아까 벽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항으로, 전기의 저항으로 보면 직렬 연결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의 시그마 저항값 구하고 이게 전압 차이죠. 포텐셜이 된 온도 차이 구하고 흘러가는 에너지 값을 구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틀려요. 벽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벽체예요. 얘 벽체 입장에서 보면 그쵸? 전도에 의해서도 열이 들어오고 복사에 의해서도 열이 들어와요. 두 개가 동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얘가 벽체고 얘가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레디에이션이고 컨벡션이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죠. 전기에서의 병렬 연결을 저항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쉽게 건물에서 대류에 의한 것과 복사에 의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항의 역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직렬 연결 저항을 직접 더하죠. 병렬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저항을 R 레드라 그러고 이걸 저항을 R 컨벡션. 직접 더하면 저항이? 아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항에 그렇죠. 복수분의 1을 더하는 거죠. 병렬 연결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사와 대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함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그쵸? Q에 대해서, 열전달에 대해서 전도, 대류, 복사 그리고 그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